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소설을 들으시다 보면 누군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김유정 작가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문체도 그렇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재주가 꼭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읽는 듯 했거든요. 김주영 작가의 도둑견습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김주영 작가는 1939년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소설가입니다. 그는 1971년 월간 문학에 휴면기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머저리에게 축배를, 도둑견습, 천둥소리, 붉은 노을, 객주, 겨울새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평범한 삶을 민족사의 비극과 연관시켜 보여주기도 하면서 자기의 경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애정을 갖고 작품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한편 주요 작품 중에 하나인 객주는 1983년과 2015년에 KBS ETV에서 드라마화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만화가 이두호 작가 아시죠? 그 만화가 이두호 작가에 의해서 만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만화를 재미있게 읽어봤었는데요. 오늘 읽어드리는 작품 도둑견습은 1975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서 펼쳐지는 하층민들의 삶을 풍자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읽어드리는 작품을 감상하시다 보면 어느새인가는 짜릿하게 느껴지는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에 놀라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김주영 작가의 도둑견습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둑견습 김주영. 그 형편없는 의붓아버지란 사람은 초저녁부터 어머니와 사랑 나누기를 잘하였습니다. 양잿물로 절인 김치를 준대도 먹고 사귈 수 있을 만큼 먹성이 좋은 나는 초저녁잠이라면 도둑놈이 와서 배를 밟는데도 모를 지경입니다. 밥을 한 입 문 채 그대로 잠에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만큼 나는 초저녁잠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 잠을 그 두 사람은 곧잘 깨워내곤 하였으니까요. 여름날 저녁, 고릴라처럼 큰 머리통에 이글거리는 외짝 눈깔이 박힌 괴물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톱으로 내 목을 썰어대는 무시무시한 꿈 때문에 냅다 비명을 내지르고 깨어나는 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개떡같은 꿈을 밤마다 꾸어야 하는지 정말 이건 자다가 깨어나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보면 19은 실제로 목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더운 때라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와 나는 보통 풀기가 깔깔한 혼이불을 함께 덮고 잘 때가 많았는데 그놈의 풀 먹인 혼이불 한쪽 귀퉁이가 내 목덜미를 쉴 새 없이 문지르고 있어 결국 내 목이 쓰려오게 되고 그래서 잠이 깨어보면 어머니가 의붓아버지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달밤의 유난스러운 체조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싶어 두 사람의 동작을 실눈을 뜨고 누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물론 어스름 달빛이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의붓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실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키들키들 웃음을 쥐어짜면서 사랑 노름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작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징그러운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이불이 들썩거리는 통에 목이 쓰라려 도대체 배겨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무슨 놈의 장난을 하필이면 이 밤중에 골라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고 견디자니 그놈의 체조가 언제나 끝장이 날지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우리 집에 빌붙어 사는 처지였지만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똥강아지 부리듯 욕설을 섞어 함부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못마땅한 일이 많다면 방을 따로 마련해 그리로 썩 비키든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든지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바보가 성질 하나는 살아서 길길이 뛰는 꼴이었습니다. 하긴 지금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 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 마이크로버스라는 것이지요. 허구한 날 소주만 마시다 죽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번듯한 집은 구경조차 못한 채 할 수 없이 여기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버스보다는 작고 택시보다는 훨씬 큰 그런 버스가 옛날에는 청량리로, 미아리로, 왕십리로, 중랑천으로, 마포로, 노량진으로 잔솔밭에 노루새끼 뛰듯 왈가닥거리며 누비고 다녔다지 뭡니까? 우리 폐품 집적소 안에 그런 차체가 아직 남아있어 한 식구가 살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많이도 놀라겠지요. 그래도 우리 집은 썩어 찌든 곳도 있지만 네 바퀴가 아직 온전히 달려있어 언젠가는 한번 이 차가 서울시가지 한복판을 향해 부르릉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대방동 산꼭대기에서 살았던 판잣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쳐도 지붕이 날아갈 염려가 없으니까요. 완장을 찬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철거를 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명령을 내리는 꼴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장마에 벽 무너질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듯 다 좋은데 무더운 여름날 방 안에 들어서면 목구멍에 수세미 뭉치를 틀어박은 듯 숨통이 막히고 등줄기가 벗겨질 듯 더운 것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더욱이 서울 천지의 역겨운 냄새란 냄새는 전부 이곳으로 왕창 몰아다 놓아선지 들썩거리는 냄새 때문에 여름 한철 어린아이 숨만 겨우 붙어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 집구석에는 여름 학당, 파리와 모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에프킬라도 없어서 그것들이 심지어는 내 사타구니에까지 기어들어와서 피를 빨아대는 극성을 피우는 데다가 나이살이나 먹었다는 어른들이 천사와 같은 어린 나를 옆에 두고 밤마다 거르는 법 없이 사랑 노름이니 글쎄 난들 신경질이 안 났다 하면 그건 곰새끼지요. 하여간 어느 날 밤 내가 잠 좀 자자고 한번 화를 내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노름에 앞서 어머니 편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덩어리가 자나 안 자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바로 내 눈두덩이 앞에 바싹 갖다 댄 손가락을 팽글팽글 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손 치워요 하고 바락 소리치곤 했죠. 이 원수 덩어리가 아직 안 자네. 픽 한숨 내뿜으며 어머니는 힘없이 돌아눕고 만답니다. 그래도 나 역시 인생이긴 하다고 말씀 던질 때마다 내 이름 석자 안 잊고 이원수라고 꼭꼭 불러주는 인정이야 어머니에게 있습지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이점득 씨가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나를 몰아붙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붓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윤이 자르르 흐르는 밤색 양복으로 착 뽑아 입고 거북선 담배를 빼물면서 금으로 씌운 송곳니를 들어 싹 웃는다든지 캥거루 가죽 지갑을 열고 500원 쑥 뽑아내서 빵이나 왕사탕이라도 사 먹으라고 줄 수 있는 주제라도 된다면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 알거지더란 말입니다. 우악스럽게 소나귀에 끼고 있는 쇠과의 소리를 한번 신명나게 절그럭거릴 줄 아는 것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종로, 태평로, 충무로 같은 쭉 뻗은 길로는 아예 다닐 입장이 못 됩니다. 이건 두더지 귀신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는지 시궁창 냄새가 아무렇게나 물씬거리는 양창자 같은 골목길만 골라서 길을 쓰고 쏘다니며 사이다병, 콜라병, 헌신문 고물 양재기 삽니다 하는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천 번을 되뇌며 염치 없이 다니는 고물장수 처지이고 보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온종일 만나는 대포집은 거르지 않고 들락거려 오줌은 또 10걸음마다 한 번씩 갈겨대는 것이었습니다. 밉다면 업어달랜다고 우리 의붓아버지는 그 푼수에 꼭 나를 데리고 장사를 나서지 뭡니까? 처음에 나는 그가 나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이 폐품 집적소 주변에서 먹고 살아가는 고물 장수들과 어울려 의붓아버지는 도심지를 향해 장사를 떠나 해가 완전히 빠져야 우리들이 마이크로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구두통을 메고 변두리 신흥주택가로,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집적소 안의 쓰레기 더미로 몰려가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거기서 폐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도심지에서 걷어들인 고물 더미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초코 쿠키 껍질도, 통조림 깡통도, 코르셋도, 나체 사진도, 계란 껍데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도심지에서 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이 집적소로 쏟아져 들어온 그런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도심의 사람들이 어제 저녁까지 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름달 쳐다보듯이 환히 알 수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같은 성질의 것들과 모이고 다시 그것들이 만들어진 공장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모두 제각기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붓아버지라는 작자가 느닷없이 내 머리를 콱 쥐어박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스가 오늘부턴 날 따라 나선. 나는 분통이 탁 터지대요. 씨, 아저씨 혼자 해먹으라고. 난 그런 시시한 고물장사 못 해먹는다고. 이게 웬 잔말이 이리 많어? 잔말 못할 건 뭐 있어? 이놈아, 구두 딱쇼 하는 건 시시한 것이 아닌 줄 알아? 백날을 못 보아도 보고 싶지 않을 통대구 같은 누나를 팽팽 돌리기에 할 수 없이 따라 나셨습니다. 한 사흘 따라다니다가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나선 까닭을 알겠더군요. 나도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던 것이 탈이지 눈치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의붓아버지는 물론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을 받고 엿이나 돈으로 바꿔주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걸핏하면 리어카 옆에 나를 세워둔 채 대문이 열린 집이면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에는 큰 개 조심이라고 써붙여 놓았는데도 그는 도대체가 겁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개조심이라는 것이야말로 순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개라도 있는 집구석에는 그따위 알량한 종이 딱지를 써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도둑 예방으로 밖에다 두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화장까지 시키고 양말에 옷까지 입혀 예방주사를 맞춰 방에다 소록소록 재우곤 하기 때문에 겁낼 일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행히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상추쌈을 가슴 미어지도록 처먹고 마루에 뻗어 낮잠을 자는 식모뿐이기 십상이지요. 그러면 그는 그 집 수도가에 있는 대야나 양은 그릇들을 몽땅 훔쳐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수채랑 도랑에다 한번 쳐박았다 건져내어서는 리어카에다 쑤셔박고 퍼뜩 가 이놈아 하고 나를 재촉해선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배나무 아래로 갈 적에는 갓근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세상에 순 날강도 노릇이죠. 어쩌다 들키기라도 하면 네, 수도 검침하러 왔습니다 하거나 전기 계량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넉살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수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그가 아무 집이나 들어갈 때는 나와 암호를 맞추곤 합니다. 나는 밖에 세우던 리어카를 붙잡고 섰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가위를 쩔꺽거리면서 사이다 병 삽니다. 여자가 나타나면 헌 대야 삽니다. 하고 소리쳐주면 의붓아버지가 눈치채고 불이 나게 밖으로 쫓아나오곤 하지요. 아무튼 더럽게 힘든 장사지요. 그런 식으로 모으는 철물들이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순 도둑놈이지요 뭐. 지옥이 10,000원 아니라 미어터져 나간다 해도 우리 의붓아버지는 그 10,000원인 지옥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내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훔쳐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령도 붙고 간덩이가 부어서 마루에 놓인 선풍기 같은 것도 훔쳐내곤 하였는데, 이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같은 것이야 우리 집 마이크로버스 속에다 틀어놓으면 좀 시원하고 좋겠습니까만, 그 작자는 그것을 꼭 망치로 때려 부숴가지고는 고물로만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쓸만한 멀쩡한 세숫대야도, 전기 믹서도, 주전자 같은 물건도 모양 그대로 팔아넘기면 상당한 돈과 바꿀 수 있음에도 꼭 쇠망치로 두들겨 뚝심 빠진 할망구 백가죽처럼 만들어서는 수납소로 가져가 몇 푼 안 되는 고물값으로 바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하도 딱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죠. 씨, 그냥 팔면 몇 배나 받을 텐데 괜히 두들겨 깨기는 왜 깨는 거요? 이 자식아, 모르는 소리 말고 입 닥쳐. 아무리 좋고 새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 하면 고물이 되어야 해. 그게 원칙이야. 그래야 제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멍텅구리도 다양하게 본다더니 나는 15살이 못 되어 저런 주체 못할 바보 같은 자식도 보게 되는구나 싶대요. 알래스카의 싱그러운 바람을 몽땅 여러분의 안방에다 운반해준다는 그런 신제품 선풍기를 기어이 망치로 때려 고물로만 팔아먹고 있는 그 머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줘도 먼 산만 본다더니 꼭 우리 의붓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며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인 이 마이크로버스라는 게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언제 부서져 주물공장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를 불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지에 널려있는 쇠붙이들을 고물로 만들어내는 분량만큼 우리 집이 헐려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으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놈이 바로 고물을 사들이는 수납소의 최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는 자주 우리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고철 공급이 딸린다면서 이놈을 빨리 해치워야 할 텐데 어쩌고 해가며 벽을 돌로 탕탕 때려본다든가 머리를 끄덕이며 아래 위쪽을 살펴보곤 하니까요. 그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쯤은 의붓 아버지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우리 아버지와는 달리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의붓 아버지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최가가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 날의 의붓 아버지는 거의 미친 것 같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두 눈알이 벌겋게 충혈되어 안정을 잃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심하게 술을 퍼마시는가 하면 이 눈치 저 눈치 돌볼 겨를 없이 마구잡이로 훔쳐내곤 하였으니까요. 리어카에 쌓인 고철들 거의가 도둑질로 채워진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도 주택가 사이에 끼어있는 어느 아담한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 한편에는 조무래기들을 태우고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쇠로 만든 말이 삐걱삐걱 쇠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빈 깡통이나 주워 모을 생각으로 그 공원 속을 어슬렁거리고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철마를 보자 의붓 아버지는 그만 걸음을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입을 헤 벌리고 웃는 아이들을 잔뜩 싣고 힘겹게 돌아가는 철마트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넋을 잃은 듯이 보이던 그의 표정에 차츰 어떤 흐뭇한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강에서 걸어나온 강아지처럼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내 정수리를 깡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저놈을 해치우는 거야, 저놈을. 나는 정수리가 몹시 아팠으나 그의 결의에 찬 표정이 엄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 자식아,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죽어? 씨, 뭘 말이에요? 저걸 보라고 이 자식아. 말이에요? 그래 이 자식아, 오늘 밤에 저놈을 해치우는 거야. 저런 게 있는 줄 미처 생각을 못했군. 말하자면 주제에 그 철마트를 몰래 뜯어 고철로 팔아먹을 생각이란 것쯤은 나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킹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씨, 잘 안 될걸? 이 자식아,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씨, 잘해보라고. 도대체 말 같아야 상대를 하죠. 나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돌아선 뒤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 남아서 철마 주위를 빙빙 돌며 이리저리 궁리를 짜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생쥐가 호랑이 새끼를 베는 것이 쉽지 자기가 무슨 까딱수로 그 철마를 몰래 해체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거의 30분이 지난 뒤에야 내 뒤를 어슬렁거리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꼬락서니가 하도 우스꽝스럽고 미워서 나는 의붓아버지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원을 나와서 다시 주택가의 골목길로 들어섰고 그는 역시 빈집을 발견해내고 그 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리어카 근처를 돌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어깨가 딱 벌어진 두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거기서 마땅히 가위질을 쩔그럭거리며 사이다 병 삽니다 하고 집안에 있을 의붓아버지께 신호를 해주어야 했는데도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이 터지느라고 그 두 사나이는 그가 들어간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날 우리 의붓아버지는 매우 심하게 얻어맞았지요. 그 사람들은 악당 영화에 나오는 깡패 두목의 부하들처럼 입에 개거품을 풍기며 의붓아버지를 약장수 북치듯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맷집 좋게 맞고만 있던 그가 갑자기 골목 밖으로 튀어 달아나더군요. 도망가는 데는 그도 꽤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놓쳐버린 그 두 사나이는 잠시 서로 멍하니 쳐다보더니 핏발선 눈으로 서서히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젠 죽는구나. 저 거무튀튀한 서울의 하늘도 오늘로서 마지막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내게로 걸음을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식, 그놈과 한패지? 그중 한 사람이 어금니를 잔뜩 깨물며 내게 다그쳤습니다. 너 임마 거짓말하면 죽어. 맞박에 피도 덜 마른 녀석이 벌써 도둑질 동업이야? 다시 한 녀석이 다가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처음에는 사시나무 떨듯 했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아까 공원에서 의붓아버지가 내게 던진 말이 퍼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자식아,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난들 기죽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한 발 앞으로 쓱 나섰습니다. 씨, 그렇다 왜? 잘못된 거라도 있니? 내가 배심 좋게 나오자 그들은 금세 얼굴이 싹 변하더군요. 이야, 요것 봐라. 벼룩이 튄다. 이 새끼야, 네 눈깔엔 벼룩밖에 보이는 게 없니? 나는 이렇게 맞서며 몰래 리어카 속에 들어있던 조그만 쇠꼬챙이 하나를 재빨리 챙겨들었습지요. 이야, 요놈 봐라.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면 어쩔 튀어? 네 아비 나이라도 보태줄 튀어? 그 두 사나이는 시골 장터에 붙들려온 고슴도치라도 구경하듯 내 주위를 조심스럽게 빙글빙글 돌며 나를 요리조리 훔쳐보더니 그만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한마디로 유치하다 이것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쥐고 있던 쇠꼬챙이에 조금은 겁을 집어먹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휘두르다보면 저희들이 찔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돌이한테는 못 당하는 법이니까요. 어른들이란 덩치는 커도 건드리면 움츠리는 족제비처럼 실제로는 허약하다는 것을 나는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쇠꼬챙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버릇을 길렀습니다. 자식들,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몰라?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리어카를 끌며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땐 그렇게 높게 느껴지던 서울의 하늘이 내 턱 밑에 내려와 있더군요.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듯 가볍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의붓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쯤 분명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모양으로 나자빠져 누워 어머니를 들볶고 나를 저주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수채 도랑에 콱 쳐박아 버리고 아무런 방향 없이 떠나버릴까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 몸이야 어디를 가도 먹고 살아갈 재주쯤이야 내게도 있으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시내버스를 탔었습니다. 주로 밤에 아무 정류소에나 나가 섰다가 무조건 버스를 집어 타는 것입니다. 차가 일단 떠나면 나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악을 쓰기 시작하지요. 차 내에 계신 신사숙 여러분, 저는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눈보라치는 서울의 하늘을 지붕삼아 이 거리 저 거리를 줄인 창자를 틀어쥐고 갈 것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량리에 위치한 아세아 중학교 야간부에 입학은 하였으나 세판은 거세고 인정은 메말라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볼펜 몇 개를 미천 삼아 인정 어르신 여러분의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를 한 곡 쫙 뽑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 호소를 귓구멍에 있으면 다 들었으련만 승객들은 길거리에 금송아지라도 지나가는지 고개를 하나같이 창밖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 염려 없습지요. 중요한 건 그 차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술집 여자들이 몇 사람이나 타고 있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눈물에 약하거든요. 결국은 한 차에 1,200원은 손에 쥐고 내리기 마련입니다. 간혹 나를 알아보고 차비를 달라는 차장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망설임 없이 공갈을 칩니다. 이거사, 너 더 살고 싶냐? 요놈이 지금 뭐라고 했니? 제발 내 창자 뒤틀리게 하지 말어. 차장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거짓말에는 약하거든요. 또 나를 상대해서 머물 시간도 없는 차니까요. 붕 떠나고 말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등을 툭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끝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은 내 허튼 수작이나 허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뜻밖에도 씩 웃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헤헤, 내가 다 봤다. 너 공갈 한번 거뜬하게 치던데. 됐어. 잘하는 짓이라고. 희망이 가득한 놈이야 넌. 그는 내 머리를 툭툭 치면서 팅팅 부어 모과 같은 낯짝을 해가지고서는 해벌쭉 웃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 만족스러워하는 꼴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달아나지 않고 길모퉁이에 숨어서 내가 그 남자들에게 노숙하게 굴던 것을 지켜보았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난 그날처럼 기분 좋았던 날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부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돈도 없고 무식하며 도둑질이나 하는 그였지만 사람을 군더더기 없이 용서할 줄 알고 힘을 북돋워 줄 줄 아는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거리낄 것은 없었죠. 이봐, 너 말이야. 오늘 저녁 내 작업에 함께 할 테여? 그는 조금 전에 공원에서 모아둔 철마의 해체 작업에 내가 같이 가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내 기분은 텅 빈 것인 양 느껴지던 그의 계획이 이상하게도 퍽 현실성이 있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이봐, 이 자식이 날 아버지라고 불렀어.
하더군요. 아버지의 울긋불긋하게 부어오른 얼굴과 나를 번갈아 보던 어머니 눈에 안개 같은 것이 서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시내에서 겪었던 사건을 대강 짐작하는 눈치였으니까요. 나는 그때 치사하게도 울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들 세 사람은 낯선 사람들처럼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설프게나마 웃었습니다. 새로운 음모에 대한 굳은 결심이 우리들 웃음 속에 배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단한 열이 아버지의 온몸을 휩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그만두고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밤중에 무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거의 아무 대책 없이 아버지의 이마에 물수건만 얹었다 내렸다 하였죠. 그러나 아버지를 덮쳐온 열은 불에 달구어진 돌멩이처럼 도대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몸을 굽혔다 펴지도 못할 만큼 늘씬하게 얻어터진 게 분명하였습니다. 이 원수야,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불러오너라. 아버지 옆에 두꺼비처럼 앉은 나를 보고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줄 골빈 의사가 어딨어? 그럼 이놈아, 죽는 사람 두고 그대로 죽치고 앉았을 테요? 나는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1km나 시내 쪽을 향해 걸어서 중생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병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썰렁한 병원에는 마치 콧구멍이 위로 향한 간호원이 어슬렁거리며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너 어디서 왔니?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 위쪽 폐품 집적소에서 왔다고 했죠. 그는 내 아래 위를 잠깐 훑어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간호원이 순순히 나를 따라오긴 글렀다 싶었습니다. 참 분통 터지대요. 나는 그때 쇠꼬챙이를 척 꺼내서 꼬나들었습니다. 너 갈튀어 안 갈튀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보면 몰라 이 잡거사. 이런 애가 어딨어? 너 오래 살고 싶지? 나는 쇠꼬챙이를 그녀의 콧잔등에다 바싹 갖다 대고 이를 악물었습죠. 그제야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뾰족한 수가 없었던지 주섬주섬 왕진갈 준비를 하더군요. 나의 기다란 이 쇠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지요. 하여튼 그 작은 쇠끝 하나에 너무나 허술하게 무너져버리는 간호원의 행동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간호원은 우리 집에 도착하자 곧장 아버지에게 주사를 찔러주었고 이틀분의 약을 주고는 왕진비도 받을 생각 없이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간호원을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대견스러움에 이 원수야, 너도 쓸모가 있구나 하면서 누런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제기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버지는 얼마 후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깊은 잠에 빠져들더군요. 어머니와 나도 그 옆에 아무렇게나 꼬꾸라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나는 꿈이었죠. 우리 집인 마이크로버스 양옆에 은빛 날개가 달려서 지푸른 하늘을 기분 좋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비행기는 조종사도 없었지만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게 날 수가 없더군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창으로 들어와 발가벗은 채인 우리 세 사람의 더운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아래로는 칙칙한 산과 바다가 이어져 왔다가는 펼쳐져 지나갔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무좀약 선전 광고처럼 간지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초원이 펼쳐진 넓은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준비!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 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젠장, 좋았다 말았지요 뭐. 나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기어나가 물 반바가지를 떠다 아버지에게 드렸지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유심히 쳐다보더니 꿀꺽꿀꺽 물을 마셔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튿날도 털고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임자를 바로 만났던가 봅니다. 마른 명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도 아프고 저리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우리 두 사람이 누렇게 뜬 붕어 들여다보듯 아버지의 팅팅 부은 얼굴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겠으므로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어머니는 다시 선별 작업장으로, 나는 리어카를 끌고 시내로 고물 장사를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리어카를 혼자서 끌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일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간 짜릿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가위를 쩔걱거리며 가락에 맞추어 사이다병, 콜라병, 헌 양재기 삽시다 하고 외쳐댔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골목에 모여서서 제 남편 흉이나 싸지르던 옆에 네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곤 하더군요. 그 눈길에는 하나같이 너도 출세 일찍 하였구나 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직 내 실력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후 2시쯤 나는 아주 의젓한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제법 산다고 떵떵거리는 집구석으로 보이는 것은 집을 왼편으로 돌면서 펼쳐진 푸른 잔디밭이 시원하였고 차를 들여놓는 곳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 안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닫혀 있었고 마루에 문짝 2개만 열려 있었는데 바로 그 열린 문 사이로 식모가 네 활개를 쫙 벌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지요. 문을 열어놓은 채 식모가 자고 있다면 그 집구석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증거지요. 누구라도 있다면 식모 따위가 건방지게 한물간 통대구 배같이 푸르댕댕한 2다리를 쩍 벌리고 잠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리어카를 끌고 얼른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루 앞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서 세운 다음 쇠꼬챙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쇠 끝으로 단잠이 든 식모의 배를 툭툭 쳤습니다. 어찌나 많이 처먹었던지 배에서 소가죽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먹성만큼은 나에게 뒤지지 않았던 게지요. 한참 만에야 식모는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유를 두지 않고 쇠끝을 식모의 코앞에 바짝 갖다 대고 말했습니다. 낫도둑 놈이야. 알아두어. 오래 살고 싶지? 처음에 식모는 내 몰골을 보고 심드렁한 낯짝이더니 내가 낫도둑 놈이라고 말하자 이상한 신음소리를 뱉어내고는 금방 얼굴을 감싸주더니 썩은 통나무처럼 옆으로 나가 뒹굴었습니다. 나는 쇠끝으로 식모의 뒤통수를 2번 긁어준 다음 재빠르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풍기부터 찬장의 그릇들, 믹서, 전화기 할 것 없이 고철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리어카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때까지 식모는 겨울 동태처럼 바싹 얼어서 얌전하게 엎드려 있더군요. 나는 그 집구석을 나오면서 인연, 내 부하들이 밖에서 사뭇 지켜볼 테니까 고함지를 생각 말고 사뭇 엎드려 있어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연 할 때 나는 아랫배에 힘을 잔뜩 넣었죠. 식모는 아마 화들짝 놀랐겠죠. 하긴 내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공갈이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죠. 하긴 나 역시 IQ 높다는 배달의 자손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그 길로 똑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손오공이라도 된 듯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흥분된 얼굴로 다 듣고 난 아버지는 후딱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이 강도표의 아들이라고. 딴 놈의 아들이 됐다간 죽어.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열심히 혀. 책임은 내가 져. 이 강도표가 진다고. 그래야 우리 집이 헐리지 않는 거야, 임마. 그걸 알아야 혀. 그러나 양계장에서 계란 쏟아지듯 날마다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대낮에 문도 안 잠근 채 넉살 좋게 낮잠 자는 여자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나는 열흘에 한두 번씩 식목 혼자 있는 집을 털곤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강두표 씨는 좀처럼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낌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 골병이 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탄탄하던 사람이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언제부터인가 비쩍비쩍 여위어가는 게 도대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빤한 이치로 서울시가지를 펄떡펄떡 노루처럼 뛴데도 내가 불가사리가 아닌 바에야 아버지와 같이 다니던 때처럼 실적이 오를 것은 아니지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20여 일을 알아눕자 수납소의 최가란 사내가 우리 집에 심심찮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탉 모양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주위를 이리 돌고 저리 돌아보는 꼴이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집을 헐어버릴 작정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머니를 훔쳐보는 그의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내게도 이 쇠꼬챙이로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용기쯤이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품 집적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머리에 권총을 들이댄데도 눈썹 한번 까딱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옥에 드나들기를 생콩 먹은 놈 변소 드나들듯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최가 같은 사람은 갔다 하면 감옥이었습니다. 우선 이마에 그어진 흉터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아왔는가를 알만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서 맞섰다가는 뼈가 부러지는 변을 당하고 말 겁니다. 하물며 나 같은 게 엉겨붙는다는 것은 호랑이 앞에 우통 벗는 격이지요. 그러니까 난 그저 눈 딱 감고 리어카 밀고 시내 쪽으로 드나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쪽에는 내 공갈이 먹혀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나는 마침 밥 한 그릇을 목구멍에 밀어놓고 저쪽 쓰레기 더미에 있던 리어카를 끌어낼 작정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갔던 어머니가 그때 어디서 헐레벌떡 내게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내 멱살부터 조여잡았습니다. 이 원수놈아, 이놈아, 널 잡으러 쇠파리가 찾아왔어. 나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경이 나를 잡으러 오느냐 이겁니다. 저쪽 수납소에 이놈아, 쇠파리가 와서 너와 똑같은 놈을 찾고 있어 이놈아. 어머니는 숨이 거의 턱에 걸려 있었지요. 나는 아침 잘 먹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얼른 말해봐. 이 원수놈아. 그래, 내가 뭘 하든 아예 도둑질은 하지 말랬잖아. 이 여우새끼 같은 놈아. 도둑질은 지랄한다고요? 할 짓이 겨우 그것뿐이더냐? 씨, 엄니가 언제 날 보고 도둑질 말랬어? 언제? 늘 가만 보고만 있어놓고선. 이 도둑놈아, 덥죽거리고 섰지 말고 얼른 도망가버려. 저쪽 철조망 구멍으로 싸게, 이놈아. 씨, 걱정 말어. 엄니가 왜 안달이여? 나는 그제야 수납소 쪽을 힐끗 돌아다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너머로 보이는 수납소 문 앞에는 정말 순경 한 사람이 찾아와서 타조처럼 어깨를 쩍 벌리고 서서 최간원과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지요. 나는 씩 웃었습니다. 나는 다람쥐처럼 날쌔게 철조망을 기어 넘어 곧장 시내 쪽을 향하여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쇠꼬챙이를 든 채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날 하루를 시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해를 보냈습니다. 집 사정이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나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파출소에 붙들려 가서 호되게 얻어터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둥이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하면 욕뿐이고 그 입에서 나온 욕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쇠조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싹 그어버리기 일수인 사람들 틈에 끼어 사는 그들이지만
의리 하나는 살아있어 내가 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불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잡기 위해서 온 서울 바닥에 순경들이 쫙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쏘가리가 바위 틈에 숨어 기웃거리듯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도 저물어 가고 배도 고팠습니다. 서글퍼지더군요. 물론 주머니에는 얼마간의 돈도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걱정되어 풀빵 한 개라도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를 온통 굶고 말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려오기를 기다려 나는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발길을 돌려놓았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은 오직 거기뿐이었으니까요. 집 가까이에 도착하자 나는 집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사방이 조용하더군요. 물론 아침에 나를 찾아왔던 순경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마이크로버스 안에 누워 끙끙 앓고 있어야 할 아버지가 밖으로 쫓겨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몇 개의 사과 괴짝과 하수도 냄새가 풍기는 요떼기와 혼잎을 몇 개의 그릇들이 우리 재산의 전부였는데 그걸 모두 밖으로 옮겨놓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보처럼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되었던 나는 황급히 철조망을 기어넘어 두 사람에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등장에 조금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체 만체했습니다. 엄니, 무엇 때문에? 시끄러워 이 원수야. 아가리 닥쳐. 어머니는 꽥 소리 질렀습니다. 참 우라통 터지대요. 하루 종일을 굶고 헤매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위로의 말은 못 건네줄 망정 당장 욕부터 퍼부어대다니. 참으로 우리 어머니는 학교 뒷길도 못 다녀본 모양입니다. 그때 새까만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걸친 인부들 몇 사람이 두렁거리며 우리 집적소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리어카 같은 것을 끌고 있었는데 그건 고철이 실린 리어카가 아니었습니다. 최가가 수납소에서 뛰어나가 그들과 한두 마디 건네는 눈치더니 그들을 곧장 우리 집 쪽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앞에 멈추어 서자 싣고 온 리어카 속의 기계들에서 선을 뽑아내는가 하면 산소통에 붙어있는 기계들을 이리저리 돌려 조종도 하였습니다. 최가가 우리들을 향해 늙은 소처럼 희쭉 웃었습니다. 얼굴 표정 한번 더럽더군요. 인부들은 드디어 돌상어 몸통 같은 산소통에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긴 쇠붙이 끝에서 새파랗고 기다란 불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튕겨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길을 느렸다 오므렸다 하며 조절하더니 그것을 곧장 우리 집의 바퀴와 몸통 부분이 이어진 곳에다 갖다 댔습니다. 우리 집을 산산조각 낼 작정인가 보았습니다. 자디잔 쇠조각이 사방으로 튕겨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불길을 받은 부분이 골마서 팅팅 부은 엉덩이 살처럼 붉어지는 듯 싶더니 드디어는 흐물흐물 녹아내리면서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뭘 하는 거요, 아버지? 나는 요떼기 위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외쳤습니다. 그는 여인 얼굴에 쓸쓸한 웃음기를 피워 올리면서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집이 헐리게 되어 주물 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이제 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이라도 시내에 있는 고철들을 훨씬 많이 물어들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라는군요. 끝장이 났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이크로버스가 햇볕을 매섭게 반사하는 창문을 끼워 달고 서울시가지 한복판을 향하여 불이 나게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던 우리들의 꿈도 역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쪽 바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차체가 삐거덕 소리를 내며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앙, 우리는 시방부터 살 집도 없어졌어 이거사.
아버지는 역시 쓸쓸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살 집이 헐리는 것을 참아내면서까지 어머니를 엉큼하고 흉악한 최간놈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무래도 거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기어코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이 바라던 대국 도둑놈을 낳게 할 생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고 또한 자랑스러웠지요. 까짓것 그런 집 정도야 이 세상 어느 모퉁이엔들 또 없겠습니까? 나는 그때 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쇠꼬챙이를 꺼내서 저쪽 하늘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적어도 대국 도둑놈을 낳게 할 거인의 아들이 이따위 거추장스럽고 비겁한 것쯤은 가지지 않아도 최가 하나쯤은 거뜬하게 때려 누일 수 있다는 자신이 불끈 솟아올랐기 때문이죠. 야, 이리 나오라고, 샹.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최가를 향해 사냥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이 원수야, 너 오래 안 살고 싶어? 미처 나를 붙잡을 겨를이 없었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기랄, 어머니는 끝까지 겁쟁이 노릇만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에서 화자는 이원수라는 이름의 꼬마입니다. 나이는 13살 정도 된 소년인데요. 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다니지 못했지만 어딘지 당차 보이는 구석이 있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밉상이던 의붓아버지를 어느 순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어딘가 있을 희망을 꿈꾸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왠지 응원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소년이 도둑질을 마치 자신이 당연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사회의 시스템이 그들 밑바닥의 삶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좀 화나게도 했습니다. 그런 어둡고 지치는 삶의 모습들을 단순히 그런 모습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문장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작가의 글솜씨에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마치 김유정 작가의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말투나 문체를 보는 듯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슬프지만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더 즐거운 낭독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김주영 작가의 도둑 연습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It's midnight and the view is just right. Put your hand in mine as we run away. Feel the warmth of my skin when the cold comes in. Let the night take us in. Follow me to paradise and dance with me under the moonlight. I'll spin you around under the moonlight. When the world is asleep, we could just be. I wanna hold you tight, let our love ignite, be the fire tonight. Let's burn away, and when morning comes, we'll have
from the sun, run until we find the place where the stars collide, and dance with me under the moonlight. I'll spin